예, 저는 무역 분쟁 대응 상담위원회 하고 있는 김범구 변호사라고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송하인 대 운송인의 관계 및 운송인 대 수하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물류 분쟁입니다. 여러분들 물류 분쟁하고 무역 분쟁 구분하실 수 있죠? 무역 분쟁은 누구랑 누구랑 사이에서 생기는 거죠? 무역 분쟁은 송하인 대 수하인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죠. 이른바 수출상하고 수입상 사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물류 분쟁은 누구랑 누구랑 사이에 생기는 거라고요? 수출상과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수입상. 그렇죠.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원래 물류 분쟁 하면은 운송인 대 수하인의 관계가 많은데 요새 운송인 대 송하인의 관계가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로 송하인과 운송인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가 될까요? 어떤 문제가 나중에 운송인과 송하인과의 분쟁의 중요한 이슈로 나올까요? 이거 맞히시면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포장이 어떻다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수하인이 확인하고 분쟁 대상은 운송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분쟁은 수하인과 운송인이 겪는 분쟁인데 제가 여쭙는 거는 운송인과 송하인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운임이요? 운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C조건이나 F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협회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화물이 도착했어요. 근데 콘사인이가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콘사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누구한테 와서 시비 걸겠어요? 송하인한테 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하인이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물건값이 폭락을 해서 안 나오든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운송인이시라면은 송하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다시 송하인한테 전화합니다. 야, 송하인, 수하인이 안 나오는데 네가 운임 내야 되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송하인도 황당하죠. 그렇죠? 송하인이 수하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수하인을 정한 사람은 고른 사람은 누구죠? 그 수하인과 계약한 사람은 송하인이죠. 운송인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운송인은 우연한 기회에 자기네 배 항차가 있어서 싣고 나갔을 뿐이지 그 수하인과 수출의 계약을 맺는 사람은 송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상을 잘못 만나서 생긴 손해는 누가 책임진다? 그렇죠. 수출상이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주적입이라는 단어 아시죠? 하주적입.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은 shiper counted and loaded라고 얘기합니다. shiper가 자기네 공장에 들어온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줍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하주적입의 경우는 하주적입과 하주적입이 아닌 경우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물건을 받은 수하인이 열어보고 놀랐어요. 화물이 망가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수하인이 받은 화물이 이른바 하주적입인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품 걸려 있습니다. 대답하시면 상품 드릴게요. 물건을 받아보는 수하인이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데, 자, 1번의 경우는 하주적입인 경우하고 2번인 경우는 하주적입이 아니에요. 이른바 LCL 건이라고 보죠. 이런 경우 물건을 받은 수하인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입증해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무역 분쟁에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 분쟁이라는 건 실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실은 물류 분쟁도 무역 분쟁의 일부예요. 내가 파는 물건이 수입상한테 안전하게 갈 때까지 운송인도 내가 지정을 하는 것이죠. 무역 분쟁 해석도 내가 해야 되고 클레임도 내가 쳐야 돼요. 물류는 무역 과정에서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아주 오랜 동안 무역 따로 물류 따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무역하고 물류하고 결코 별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운송인이 가다가 물건을 횡령했어요. 이런 경우도 저는 수입상한테 책임져야 되죠. 수입상한테 책임 미리 진 다음에 나중에 운송인에게 구상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 물류 분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쭈고 싶은 거는 그동안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물류에 대한 지식도 쌓으셔야지 내 물건을 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퀴즈 답은 이겁니다. 제가 물건을 받은 하주인데 물건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하주 저기보로 왔으면은 수화에는 입증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주 저기보로 실은 물건은 운송인이 인발부할 여지가 없었죠. 운송인이 그냥 깡통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야 운송인 내가 봤더니 네가 물건 받았을 때 깨끗하게 받았어. 이렇게 해야지 운송인이 사고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주 저기비 아니 LCL 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화물을 받은 운송인이 CFS에서 물건 깨끗하니까 크림베이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받은 수하인은 내가 받은 물건이 깨져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은 운송인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주 저기비라고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일이 더 들어가서 운송인이 받은 물건이 깨끗한 상태이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지 수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새 계약서에 어떤 얘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귀사가 운영하는 수출 계약이 하주 저기비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물건 집어넣고 실링하시기 전에 컨테이너 안에 저기 상태를 보시고 내 물건이 깨끗하게 실려 있다는 사진을 찍으셔서 컨사인에게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운송인이 사고 치는 경우를 예상해서 나는 완벽하게 클리어링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야 너 책임 있어 없어? 매우 쉬운 얘기예요. 하지만 로테르담까지 45일씩 가는 머스크 배 안에서 뭐가 생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선산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머스크나 펜퍼시픽이나 KMTC는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화주 송화인이 되시면은 내보내실 때 포장 깨끗했고 그리고 내가 실어줬다고 하면은 컨테이너 깨끗했다, 아무 문제 없었다. 난 잘 실어줬고 저기 완벽하게 했고 실링까지 쳤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입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마라고 얘기해요. 설마 내 배가 가다 문제 생기겠어? 근데 실제 많이 생깁니다. 제가 철도 쪽에 제가 KMTC 아는 사람한테 여쭤봤더니요.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40피타가 하나가 망가지면은 평균 소원액이 30만 달러래요. 많은 거죠. 평균이 그렇답니다. 평균이요. 물론 노트북이나 셀룰러 폰이나 이런 거는 폰 쉽으로 안 가죠. 다 에어링 하죠. 그렇기 때문에 쉬핑하는 거는 그렇게 고가의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피타 컨테이너 하나가 망가지면은 평균 30만 불 이상의 데미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렵게 발굴한 매처에 물건 잘 실어 보내시고 내 잘못도 아닌 운송인의 잘못으로 인한 데미지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물류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선화증권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선화증권의 성격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성격입니까?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거. 네? 한식 얘기해 보시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가증권성이요? 그거 당연히 유가증권이죠. 예. 유가증권 성격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뭘까요? 당연히 증명하고 있죠. 받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얘기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들 혹시 보증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증도. 그러면은 보상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보상장. 보증도, 보상장, LG 이런 말 많이 나와요. LG란 말은 들어보셨죠? LG는 무슨 말입니까? 예? LG. 예?
레터 오브 개런티. 어느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은 왔는데 서류가 안 왔어요. 그럼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하면은 운송인은 OBL 보기 전에 물건을 안 주죠. 근데 예외적으로 개설은행하고 발행인 그 이제 수입자가 연서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LG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를 보상장이라고 그래요. 아니 보증도요. 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물이 먼저 왔는데 서류가 오지 않은 경우 화물을 먼저 찾기 위한 서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럼 보상장 혹시 아시는 분이요? 보상. 어감 비슷하죠? 보상장하고 보증도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보증도는 유가증, 선화증권의 성격 중 어떤 거를 뒤로 후퇴시키는 것일까요? 선화증권의 중요한 성격이 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격을 뒤로 후퇴시킵니다. 보증도로 인해서 뒤로 후퇴되는 가장 중요한 성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나이에도 내가 질문을 들어야 돼? 학교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 표정 봤더니. 자, 지금 보증도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LG는. 레터 오브 개런티. 화물이 들어왔는데 선적 서류가 안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류를 찾기 위해서 발행은행하고 수하인이 공동으로 가서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보증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증도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뒤로 물러뜨리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자, 상환증권성이 무슨 말입니까? 운송인은 OBL과 교환으로 물건을 내준다는 거예요. 상환. 그런데 보증도, 이른바 레터 오브 개런티는 OBL 없이 물건을 주는 것이니까 상환증권성을 뒤로 후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네덜란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레터 오브 개런티라는 게 뭐냐고 저때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후퇴시키는 거다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봤더니 우리하고 일본하고 대만처럼 화물은 금방 가는데 서류가 어쩌다가 그 회사의 노조 파업이라든지 분실로 못 오는 경우 때문에 생긴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터 오브 개런티 보증도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뒤로 후퇴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여쭈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드렸던 보상장 혹시 대답하실 분 안 계세요? 보상장? 이 보상장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럼 힌트 드리겠습니다. 더티비엘은 아시죠? 더티비엘. 어느 때 나온 말이죠? 더티비엘. 스테이블 비엘이요. 스테이블 비엘은 비엘이 발행되고 나서 21일 이내에 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진 비엘이에요. 그거는 더티비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 더티비엘은 무슨 뜻이냐면요. 운송인이 받은 화물의 포장이 안 좋아, 깨져 있어요. 화물이 깨져 있거나 받은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운송인은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야, 송하인, 네가 갖고 온 물건 문제 있어 나 못 싣겠어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BL 문에 써야 됩니다. 내가 받은 화물이 수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싣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하인이 난리치는 거예요. 야, 운송인, 우리 수하인이 크림비엘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꼭 갖다 줘라고 해서 갖다 줬습니다. 자, 운송인이 크림비엘을 발행한 순간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운송인이 크림비엘을 줬다라는 거는 자기가 받은 화물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생긴 거예요.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운송인이 더티비엘의 발행 대상에도 불구하고 크림비엘을 준 이상 운송인은 깨끗한 상태에서 물건을 받았다고 인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받은 물건 깨져 있죠. 받은 물건 거 미국 갔어요. 그럼 수화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야, 운송인, 내가 BL 카피 사본으로 받았는데 크림비엘이야. 근데 왜 깨져 있어?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운송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수화인, 난 잘 모르겠는데 난 그 운송인, 난 송화인하고 얘기한 얘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화인이시라면은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얘기를 갖고 나한테 깨진 물건 줘도 된다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하죠? 그럼 거기서 운송인은 데미지를 크레임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본국으로 왔어요. 구상 청구하려고. 근데 송화인이 망하고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린 보증도를, 우린 보상장을 발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과 송화인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게 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건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문제지 수화인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은 BL의 어떤 성격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BL의 법적 성격 중 어떤 성질을 하고 관련이 있는 설명을 제가 드렸을까요? 책 찾아보세요. BL의 성격 제가 6가지 정도 적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헌성에 관련 있는 거예요. 문헌성. 왜냐하면은 BL에 써진 내용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의의 선화증권 소지인에게는 운송인이 BL에 있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물건을 가져간 운송인은 수화인한테 야 수화인 내가 운송인 송화인과 이런 계약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크림 BL의 효과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상장이라는 말씀 처음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세미나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물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일부는 처음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한테 물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으시고. 근데 이미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죠? 이상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자, 저희 상담위원들의 코너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절차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무역실무 분쟁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번호 1566-5114로 전화를 하셔서 5336번 바꿔달라고 하면은 제가 전화를 받아드리니까 월요일 날 아니면은 급하시면은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시면은 또 제가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아주 잘생겼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 좀 많이 망가졌죠? 예. 제 양력입니다. 이때 잘 나갔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신용장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이 짜고 무역사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역사기 하면은 99.9%는 수익자가 하죠. 아니면은 개설의뢰인이 하죠. 근데 이거는 매우 특이하게 은행하고 짜고 했어요. 이 은행은 아마 이 사건 한 방으로 폐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은행의 외환계 담당자가 모럴 해저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발휘한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은행에 36억 정도의 손해를 끼치고 이 사람은 이제 퇴직하고 형사처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이에요. 이 사건은 미국하고 필리핀 간에 일어난 사건이고 저한테 취재가 와서 광주방송에서 한번 인터뷰했었습니다. 그럼 보시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적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왔어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보증도죠. 레터 오브 개런티. 그리고 화주가 비해를 잃어버렸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송인이시라면은 잃어버린 BL에 대해서 다시 재발행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BL은 화물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의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BL을 재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BL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오면은 물건 전 2번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BL 자체가 돈이고 화물이기 때문에 저한테 BL을 재발행한 사람이 정말 착하고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BL이 나중에 다시 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BL 재발행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BL을 잃어버린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세 번째 요새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 포워더가 베트남에 화물을 보냈는데 베트남의 파트너 포워더가 서렌더로 그냥 물건을 줘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수입자는 포워더랑 얘기를 했어요. 야, 수입자 내가 오늘 송금증을 안 갖고 와서 갖다 줄게. 그 물건 찾아갔어요. 근데 실은 송금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서렌더로 물건 내주게 되면은 포워더는 입금증을 봐야 돼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베트남 포워더가 아는 사람이 수입상으로 왔기 때문에 수입 입금증을 보지 않고 물건을 내어줘서 손을 끼친 경우가 되겠죠. 그 네 번째, 수입하주의 자국법규 착오로 통관에 제동이 걸려 통관이 지연되었다. 자, 저런 조건에 C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입상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베트남에 1년에 한 10번 정도 가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C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야, 우리 무역 초보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기업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치사하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몇 번 물어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배상 청구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나라에 수출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라를 불문하고 내가 정말 면책을 해주고 싶어요. 파트너한테. 그 사람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해주시고 싶으면 면책을 해주시되 그 사람들의 폴트에 대해서는 서류를 남기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에도 해줬는데 이번에 왜 안 해주냐 얼마나 된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엉겨 붙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은 1번하고 2번, 결국 2번하고 같죠? OBL 없이 화물을 인수하라는 화주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BL 없이 왔으니까 보증도를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수화인이 물건가액의 120% 정도를 담보로 제공한 차용증을 갖고 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OBL 대신에 물건을 내어줄 수 있는데 나중에 OBL이 오면은 그 OBL은 어디로 가져다 줘야 될까요? 당연히 운송인한테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 나중에 운송인이 똑같은 물건을 두 번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쪽 분야에서 BL은 곧 물건을 의미하고 물건은 곧 돈이기 때문에 BL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것처럼 저희 세미나에서는 물류 관련해서 선화증권 그리고 운송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요새 제가 많이 상담하고 있는 물류 분쟁의 주된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물류 크레임을 예방하기 위한 거 우리가 나중에 해결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방보다 잘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예방부터 하시고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물류하면은 운송만 생각해요. 근데 운송을 생각하다 보면 여기까지 나갑니다. 일단 우리 물건 받아야 되죠. 수령하죠. 그리고 날르죠. 인도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보관이 있죠. 보관. 근데 우린 보관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실제로는 보세 창고에서 없어지는 물건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하나 담아놨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물 인도 지시서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그것이? 영어로는 DO라고 합니다. DO. 네? 우리 물류 쪽에서는 영어 약자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BL이라든지 서렌더 BL이라든지 하우스 HBL 이 말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DO라는 건 화물 인도 지시서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수입상이 은행으로 받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서류에 불일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입상은 개설은행한테 돈을 주죠. 그리고 뭘 받아가죠? 은행에서? 선적서류 원본을 받아가죠. 그 선적서류 원본 중에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OBL이 들어있죠. 그럼 OBL을 가지고 운송인에게 가죠. 그럼 운송인은 OBL을 받음과 동시에 물건을 내어주죠. 근데 아까 OBL이 없는 경우에는 뭘 한다고 그랬었죠? LG 쓴다고 그랬어요. LG를 쓰거나 아니면은 담보증권을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수입자는 운송인에게 OBL을 주고 물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건을 받은 것과 동시에 실제로 물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입상은 운송인에게 BL을 주면은 운송인은 DO라는 걸 줘요. 그게 바로 화물 인도 지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서류와 교환으로 물건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서류와 교환으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보세창고로 가죠. 보세창고 가시면은 창고지기한테 DO와 교환으로 또 물건을 받아가는 경우예요. 요새 화물 인도 지시서가 전자로 바뀌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부산, 김해, 양산 쪽에는 이제 카피가 아니고 전자로 진행해서 약간 지금 과도기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창고에서 인도 지시서 없이 물건이 나갔어요. 그런 경우 창고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내어주지 말아야 될 물건을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지러 온 사람과 짜고 했든 아니든 간에
보세 창고주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횡령죄가 될 거예요. 그 사례도 하나 담아놨고요. 그 그림 보시면 상류라고 써 있어요. 상류. 제가 말씀드린 물류는 실제 물건의 흐름이에요. 근데 상류는 소유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번에 계약금 10% 받고 잔금은 언제 들어온다. 계약도 해결했어요. 이렇게 이미 소유권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관념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내 물건을 현실적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창고에 트럭킹차 들어와서 물건 끌고 나가서 창고에 가서 포장해서 배에 싣고 또 양육항 가서 도착항 가 넘어가죠. 이 과정들에 있어서 실제 우리는 서류와 현실의 일치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개밖에 안 온 경우도 있고 포장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되는데 그 포장 조건을 어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크레임의 주된 모습은 우리가 실어보낸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늦게 오는 경우 그리고 서류와 재물의 불일치 그리고 기타 특별한 합의 내용 이런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게 옵니다. 시리아나 모로코에서는 뭐 8m 이상의 철근은 통관이 안 된다.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내용의 시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리아에서 8m 이상의 철근은 통관이 안 된다고 하면 잘라야 되겠죠? 그렇게 특별한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해서 통관이 안 되는 경우도 역시 물류 분쟁이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물건을 수입한 수입사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자국의 통관 법규를 모른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는 매매 목적 재화의 운반, 보관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받아서 운반하고 인도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일치를 모두 얘기합니다. 그리고 4번 말씀드렸죠. 하주적인 화물의 경우에는 보내는 송화인이 하주 적입 당시 완료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바로 수화인에게 보내주면은 그때부터 나한테는 어떤 크레임도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요인성. 자, 선화증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화주와 운송인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운송계약이 없으면 발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에는요, 실제 실치도 아니하고 무역금융을 얻으려고 허위의 선화증권을 많이 발행했었어요. 지금은 저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무역금융을 얻기 위해서 실치도 아니한 물건에 대한 유가증권이 발행돼서 그 유가증권은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요인성. 운송계약이 없으면 발행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수치 또는 선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화증권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선적이고 하나 수치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게 원칙입니까? 어떤 게 원칙 선화증권이죠? 선적이죠? 왜요? 수치하고 실치 아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그 비해를 받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죠. 목적항에서. 물건은 오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엘은 선적 선화증권이 원칙입니다. 자, 요식성 보시면은 흠결시 무효. 우리나라 상법의 853조를 보시면은요, 비엘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저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규정은 우리 상법이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회사에서 실수로 저 중에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그 비엘은 무효가 되고 그 운송계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카피 비엘 받게 되시면은 내가 맺은 수출입 계약서하고 비교하셔서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선명히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고 목적항이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카피비엘 받아서 꼭 확인하세요. 자, 문헌성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성, 대표성 말씀드렸어요. BL 자체가 돈이에요. 그 상환성 말씀드렸죠? 화주가 목적지에서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 운송인에게 원본을 제시해야 되는데 원본이 아직 오지 아니한 경우에서 은행 기타 제3자의 보증서를 받고 화물 상하증과의 상관없이 운송물 인도하는 관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심한 거 있어요. 공도라고 있습니다. 공도. 저거는 보증장조차도 없어요. 저거는 운송인과
수하인이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져다 줄게 하고 그냥 사고 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보증장 말씀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보증장을 관행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장에 관련된 판례가 많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송인의 권리 의무를 보시겠습니다. 자, 운송인은 운임을 받기 위해서 운송물을 나르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후불 같으면은. 프리페이드 같은 경우라면은 BL 발행 시에 요금을 받고 BL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F 조건 같은 경우는 콜렉트죠. 콜렉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항에 도착항에서 컨사인이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그쪽에서 운송인한테는 운임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연락합니다. 야, 송화인, 네가 말한 수화인이 안 나왔어. 네가 돈 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운송인이 송화인 얘기하죠. 야, 그거 내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입상과 계약한 사람은 수출상이에요. 계약 당사자 자치가 인정돼서 돈도 벌지만 한편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일은 계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는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그 경우라고 하면은 운송인이 손해볼 운임에 대해서는 송화인이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 명세서 교부 청구권이라는 것이 새로 법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선화증권하고 다른 거예요. 선화증권은 송화인의 청구로 운송인이 발행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법적 기능이 있죠. 근데 화물 명세서 교부 청구권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화물에 어떤 것이 실어져 있다. 그리고 이 화물은 통관지를 어디로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같은 경우에 8m 이상은 통관이 안 된다라는 그런 특수한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서류가 됩니다. 이거는 운송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서류예요. 선화증권과 거꾸로 이 서류는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발행을 요청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기타 비용 청구권, 운임 청구권은 운송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운송물의 인도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관 지연으로 인한 보관료, 이런 보관료를 운송인이 미리 대납했으면은 나중에 수화인에든 아니면 송화인에게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화물을 시백해야 되겠죠. 시백하거나 공매 처분해야 되는데 그 화물이 범용성이 있으면은 그 나라에서 파시든지 다시 갖고 와도 돼요. 근데 그 화물이 만약에 수입상만을 위해서 제조한 거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폐기하는 게 낫습니다. 갖고 오는 비용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내가 판 물건이 10배돼야 되겠다. 이런 경우라면 오늘 드린 말씀을 토대로 내 물건이 범용성인가, 그 나라에서 다른 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갖고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가져가는 것보다 돈 더 들어옵니다. 운송인의 의무입니다. 운송물 처분 의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스위스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그 물건이 폭락하게 됐어요. 가격이요. 그래서 수입상이 얘기했어요. 야, 운송인, 그 물건 우리나라에 가져오지 말고 중간 기착지 홍콩에서 팔아버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운송인은 그 물건을 산 수하인의 말을 듣고 처분에 따를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볼 사람은 수입상이죠. 운송인은 운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송인이 야, 우리 스위스까지 가야 돼라고 고집 부리면서 스위스까지 끌고 간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운송 중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권리자, BL 소진, 수입상이 되겠죠. 이 사람의 처분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화물상한증의 발행 교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물 인도 의무. 화물상한증이 발행된 경우라 하면은 BL 소지인이 당연한 권리자가 되겠죠. 근데 화물상한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자, 제가 지금 화물상한증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화물상한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화물상한증 발행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화물상한증 발행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에어웨이빌이 있죠.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화증권이 아니죠. 그건 지시증권이 아니고 단순히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화물상한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야, 저거 뭐 저런 게 있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에어링 하는 경우는 화물상한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약관은 제가 지금은 없어진 회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운송인의 면책사항이에요. 천재 불가항력, 해난사고, 폭동 스트라이크, 폭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참 지금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서 제가 오탈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4번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는 송하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4번. 예, 근데 송하인이 아니고 운송인입니다. 예. 자, 화재나 폭발의 경우 무조건 면책되면 안 되는 거죠. 화재나 폭발이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하면은 운송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저 해운동맹을 맺은 선사들은 아주 오랜 동안 우리한테 엄청난 갑질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선사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 들이밉니다. 야, 천재나 불가항력도 이제는 위험 관리 가능한 부분은 면책해서 빼라. 예를 들어서 버뮤다 삼각지역 아시죠? 거기 100년 전까지는 아무도 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3년 내지 5년 동안에 풍랑의 현상이나 강우량을 보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위험 관리 가능한 수준이 많이 생겼는데 무조건 예전대로 해서 니네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해난 사고는 그럴 수 있죠. 바다 고유의 위험. 자, 폭동이나 스트라이크는 노동법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저 배에 있는 선상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법이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상법상의 고유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화재나 폭발도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면책되면 안 된다. 자, 전쟁 위험이나 납포. 여러분들 우리 한참 시끄러웠던 소말리아 해적 기억나시죠? 말레이시아 말레카 해적도 있었어요. 글로 지나가면 무조건 면책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좀 돌아가서 유류가 더 들면 유류분해서 청구해서라도 안전하게 가야지. 최단 항로를 가기 위해서 소말리아로 지나갔다라는 거는 더 이상 면책사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주나 송하인의 과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면책사항으로 얘기해 볼 만하죠. 그리고 하주나 송하인의 과실에 의한 포장의 불완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송하인이 포장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송하인과 운송인의 과실로 보실 수 있지만 일단 그거 문제는 언제부터 생기냐면 수하인이 받을 때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수하인 따질 거예요, 운송인에게. 야, 운송인 내가 받은 물건이 깨져 있는데 네가 깨트린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은 운송인은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송하인이 그렇게 보냈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수하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그럼 왜 크림비를 발행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선화증권 성격을 생각하시면은 그동안 선사들이 우리한테 무차별적으로 해왔던 갑질에 대해서 좀 걸러내실 수 있어요.